희연이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온통 분홍빛 장식들 투성이었다. 촘촘하게 수놓인 레이스로 장식된 꽃 분홍빛 두꺼운 이불, 심지어 침대 주변에 드리워진 옅은 핑크색 캐너피까지. 세상에, 이렇게 낭비심한 침대는 처음 보네. 건박한 성미와 실용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는 신미한 탓에 희연은 이때껏 옷조차도 분홍색을 사본 일이 없었다. 옷은 무조건 검은색이나 푸른색. 왜냐하면 때를 잘 안 타니까. 밝은 옷은 겨울옷처럼 가난 티를 낸다. 하루가 멀다 하고 빨래를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얼룩이라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 덕분에 꽃다운 나이 18 되기까지 희연은 분홍색은커녕 그 흔한 흰색 반팔 티셔츠조차 자기 돈을 주고 사본 일이 없었다. 멍한 눈을 돌려 벽을 더듬는다. 방의 컨셉에 꼭 맞게 흰 바탕에 온갖 꽃무늬가 새겨진 벽지 위켠에 제법 크고 비싸 보이는 시계가 보인다. 다급하게 주변과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보이지 않는 핸드폰. 그것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건 꿈도 아니고 지금의 아침도 아니다. 알바를 늦은 것이다. 학교에 다니느냐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저녁뿐. 당연하게도 미성년자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드물었고 심지어 여자를 쓰는 곳은 더욱더 드물었다. 제발 일만 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어서 얻어낸 현재의 직장은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곳이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먹거리를 간혹가다 챙길 수 있었고 월급은 최저시급에는 발도 걸치지 못할 금액이었지만 집에서 부업을 하던 그때보다는 훨씬 더 나았다. 다만 안 그래도 학교 때문에 혹은 생리 때문에도 알바를 늦는 일이 많은 희연을 사장이 그리 고깝게 보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였다. 하지만 그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되었다. 한 번만 더 늦으면 확 잘라버리겠다는 사장의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고 10분쯤이면 몰라도 3시간이나 늦은 지금 희연의 복직 가능성은 숫자 0에 가깝게 수렴했다. 수빈아, 무슨 일 있어? 누구세요? 악취미적인 디자인의 고민형이 문패 대신 걸려있는 문이 열리고 그렇게 나타난 곳은 옛날 같으면 대갓집 마님 소리를 들었을 법한 귀티나는 중년 부인이었다. 반사적으로 이불을 끌어올리며 말한 희연의 대답에 부인도 희연도 기겁하고 놀랐다. 어려서부터 혼자 살아온 탓에 남들 보기 어려워 주눅들기 일쑤였던 희연이었기에 그런 아이들이 대개 그렇듯 목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낮고 소근한 목소리를 가졌었다. 하지만 지금 희연의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정말이지 매끄럽고 근사했다. 내 목소리가 왜 이래? 놀라 목을 더듬어 보았을 때 그때에도 희연은 놀랐다. 고생이라곤 한 번도 한 적 없는 것 같은 배옷 같은 아기 피부가 손끝을 스쳤던 것이다. 그제야 아래를 내려다보니 심지어 지금 입고 있는 옷조차도 아름다운 흰색 실크 잠옷이었다. 소매가 부풀어 있는 것이 어디 동화책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디자인이었다. 그리고 그때 희연의 머릿속으로
정신을 잃기 전의 광경이 불쑥 튀어올랐다. 평소처럼 학교가 끝나자마자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뛰었다. 이번 달에도 월세가 밀리면 몸성하게 내쫓기지도 못할 빌라 주인의 얼굴이 떠오르자 맨스 기간이라 힘 풀린 다리에조차 힘이 곧장 들어갔다. 고등학생 나이로 낮에는 학교, 밤에는 아르바이트.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금껏 살아온 인생과 그리 다르지도 않았다. 희연의 나이 18살 때 모두 돌아가신 부모님 남겨준 것이라곤 옷가지 몇 벌과 당장 목숨만 이어갈 수 있을 법한 얇은 저금 통장뿐이었으니까. 또 늦으면 안 된다. 또 늦으면 안 돼. 안 그래도 못 먹어 마른 다리로는 그리 빠른 속도를 낼 수 없었지만 걸어서 1시간쯤 걸리는 편의점까지 늦지 않고 가려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옆에서 들려오는 트럭의 경적 소리, 환한 빛, 하늘이 도는 풍경. 희연은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훑던 그녀의 눈에 거울이 비쳤다. 그 속에 담긴 얼굴은 희연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나 죽은 거야? 수빈아, 괜찮니? 약 가져다 줄까? 걱정스러운 듯 하지만 어쩐지 조금 움찔거리며 다가온 중년 여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희연의 이마를 짚었다. 부인의 손 또한 희연의 지금 몸처럼 보드랍고 매끄러웠다. 고생이라곤 모르고 살아온 그런 사람 특유의 그것이었다. 아빠, 다녀오세요. 그래, 수빈아. 아빠 다녀올게. 단정하게 차려입은 희연. 아니, 수빈은 현관문을 나선 아버지를 배웅했다. 저 낯선 방에서 깨어난 뒤로 희연은 그냥 이대로 살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사라져도 좋도록 살아온 생애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기어코 다시 찾아내 손에 쥘 만큼 가치 있는 삶도 아니었다. 아름다운 흰색 홈드레스를 입은 부인, 어머니가 차려놓은 근사한 아침을 먹은 희연은 식기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것만으로도 운동이 부족한 그 몸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노동이었다. 최수빈, 17살. 공부에는 그리 뜻이 없지만 친구가 많은 밝고 명랑한 성격. 거울과 장식대 사이에 그 공간에 꽂혀있는 수많은 친구들의 증명사진들. 수빈의 생애엔 고난이라고는 자갈도 반조각만큼도 없었다. 타고나길 빼어난 외모야 말할 것도 없었고 아버지는 대기업의 이사, 어머니는 해외 공연도 드물지 않게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 TV조차 볼 일이 없어 앞자리 친구들의 핸드폰으로 가끔가다 구경하던 드라마 속 등장인물 같았다. 이렇게나 완벽한 삶이 있을 수 있나 싶었다. 말하자면 이 상황은 친구들이 가끔 학교에 들고 오던 그런 소설 같은 거였다. 환생물? 그런 이름이던가?
가난하고 고달픈 생애를 살아가던 그러한 주인공이 여러 가지 이유로 목숨을 잃고 동화 속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공장이니 황족이니 이름도 화려한 귀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 생전 누리지 못한 복을 누리는 이야기. 지금 내 자신의 경우와 꼭 맞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아이부터 태어나 일찌감치 걷고 말하며 천재 소리도 듣고 자기처럼 살던 나라에 도로 환생하지도 않았지만 뭐 어떠랴. 지금 자신에겐 북부 대공의 3대 동년이 황제의 총애를 받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냐 하는 배경도 전혀 필요 없었다. 지금도 충분했다. 아침이면 일찌감치 일어나 생전 길러볼 생각도 없었던 대형견과 놀아주기. 이름도 다 외우지 못할 여러 회사에서 구해온 온갖 영양제 먹기. 평생 먹어볼 일 없었던 고급스러운 음식들로 배를 한껏 채우며 1시간쯤 독서. 세상에 이토록 안온한 삶이 있다는 것은 희연은 도무지 믿을 수 없었다. 살고 있는 2층짜리 대형주택은 외곽 따라 쭉 걷기만 해도 숨이 헐떡일 만큼 넓었다. 마당은 잔디가 푸르렀고 그녀 앞으로 달린 방도 4개나 되었다.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카드가 가득 찬 지갑이 쥐어졌다. 현금조차 필요 없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옷의 카드들은 어려서 보던 만화 속 주인공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수빈아, 뭐하니? 아, 엄마, 지금 책 좀 읽으려고요. 생전 처음 가져보는 깨끗한 표지의 새 책에 감동받아 책장을 쓰다듬던 희연에게 중년 부인이 말을 걸었다. 처음엔 기억상실증이나 걸린 것처럼 생경하게 대하던 희연을 낯설어 거리를 두던 부모도 곧 앓고 있던 열병 탓을 그러려니 하는지 이제는 곧잘 상냥하게 대했다. 그렇구나. 곧 학교 다시 나가게 될 텐데 괜찮니? 에? 학교요? 아차차. 그러고 보니 그랬다. 원인 불명의 심한 열병 때문에 본래 다니던 서울 중심지 학교도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온 거라 했다. 학기 중인데도 등교를 하지 않는데 말이 없게 물었더니 들었던 대답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심하게 운동 부족인 몸이라 의아하게 여겼었는데 아팠던 일 때문이었던가. 때문에 이제 병이 다 나은 지금은 새로운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것이다. 조금 이상한 것은 자신이 정신을 잃었던 날과 이 몸으로 태어난 날을 비교하면 3일 정도 차이가 나는 것. 하지만 그런 건 별 문제도 아니었다. 희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괜찮죠. 다행이구나. 학교 준비는 다 마쳐두었으니 걱정 말고 혹시나 힘든 일 있으면 말하렴. 희연은 고개를 돌려 벽에 걸린 옷걸이를 바라보았다.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교복. 비싼 탓에 아껴가며 입던 단벌 교복보다 훨씬 비싼 옷감임이 분명했다. 책장 한편엔 유명 연예인들이 걸치고 다니던 그런 디자인의 가방.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사랑한다. 우리 딸. 저 모든 것을 누렸어야 할 수빈이라는 소녀는 이제 없다. 희연이 차지한 것이다. 그것이 어쩐지 좀 죄스러워서 희연은 새로이 생긴 부모에게 지극히 예의로웠다. 좀 생경한 것인지 눈썹이 올라가 있던 부인은 이내 그녀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주말이 지나 월요일, 그녀는 책가방을 치고 집을 나섰다.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부인의 말도 이내 만류했다. 기껏해야 걸어서 10분도 걸리지 않는 학교를 저 고급스러운 세단을 타고 등교하라니 아침에 먹은 오트밀에게 미안할 지경이었던 것이다. 기존에 다니던 학교였다면 조금은 걱정됐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이 학교는 희연에게나 수빈에게나 낯선 새 학교임은 다르지 않았다. 수업은 즐거웠다. 일을 다니던 와중에도 공부를 아주 놓지는 않았던 희연이었다. 알바 갈 생각에 머리를 붙잡고 토하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친구들은 모두 친절했다. 이성과 동성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외모는 교우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창시절의 가장 큰 권력 세 가지는 하나는 돈이요, 둘째는 외모요, 셋째는 성격이다. 셋 모두를 갖춘 희연이 인기를 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점심을 먹고 규정을 산책하는 동안 희연은 친구들이 못 보는 사이 눈물을 훔쳤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1분 1초가 아쉬운 학교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집에 와서도 행복의 총량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공부에 관한 이야기 따윈 하나도 하지 않는 부모와 밝고 넓은 집은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보고 있는데도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체력이 좀 붙고 나면 문제집도 몇 권 사달래볼까? 아직은 열병을 앓았던 체력이 돌아올 기미가 없었는지 이 풍요가 조금 버거웠다. 따뜻한 물에 목욕을 마치자 딱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을 만큼 이 몸으로 깨어난 후 지금까지 늘 그랬듯 희연은 이 행복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길 바라며 그렇게 잠이 들었다. 나와! 응? 새벽인 것 같다. 아침이 되면 자동으로 걷혀지는 차원 커튼이 아직 펼쳐진 채다. 밤중에 눈이 부신 것이 불편해 수면등도 켜지 않아 방은 아직 어두웠다. 자동으로 조절되는 방 안의 기온이 기분 탓인지 조금 서늘했다. 이불을 끌어올리면서 희연은 본인의 체질을 기억해내곤 피식 웃었다. 원체 막 살고 막 먹긴 했어도 희연은 본디 세상 모든 것에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다. 덕분에 생전 처음 가보는 곳에서는 잠도 잘 못 잤고 처음 먹는 것은 소화를 시키지 못했다. 요 일주일 동안은 왜 안 그러나 싶었는데 아마 너무 편해서 자기 몸이 속았나 싶었다. 덮고 있기도 황송한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며 희연은 다시 자려고 했다. 그래, 눈을 마주치지만 않았다면. 나와! 뭔가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그걸 입으로 볼 수 있다면 썩었는지 문드러졌는지 형체가 불분명한 고깃덩어리 같은 것이 우물거리고 있었다.
그 위에 코 없이 구멍난 뼈. 눈꺼풀이 벗겨져 흰자위가 모두 드러나는 오른쪽 눈과 그 눈과 함께 눈두덩이가 허물어져 주름진 왼쪽 눈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초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방 한구석에 서 있는 검은 형체. 얼른 알아보지 못할 법도 했다. 온통 베이고 찢긴 상처와 둔기로 두드렸는지 여기저기 부러지고 으깨진 모양새. 한참을 그저 바라보고 있던 희연의 입에서 절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무슨 일이니?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던 부모님이 뛰쳐나왔다. 겁에 질려 울며 침대 구석에 웅크린 희연을 본 엄마는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안심한 탓인지 곧 의식이 흐려진 희연의 어두운 시야로 그녀의 아버지가 뭔가를 들고 와서 마구 휘두르는 것이 보였다. 그 뒤로 일주일이 넘도록 매일매일 희연의 방에 그것이 나타났다. 새벽마다 나타나는 악령에 희연은 도무지 익숙해지지 못했고 그때마다 엄마는 그녀를 끌어안고는 괜찮다고만 말했지만 사태에는 진전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악화되는 듯도 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휘두른 무언가에 놀라 사라지던 악령은 그 뒤로 악을 쓰고 달려들기까지 했던 것이다. 뽀얗고 곱던 희연의 피부에 검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졌다. 이제는 낮에도 심장이 불안해져서 도무지 편하게 잘 수가 없었다. 정확히 2주째가 되던 날, 희연의 부모는 이번엔 그녀를 끌어안고 악령과 싸우는 대신 집을 박차고 나왔다. 도대체 얼마나 운전을 했을까? 열에 들떠 목록은 정신으로 희연은 시간을 가늠해 보았지만 별 의미는 없었다. 1시간 같기도 하루 온종일 같기도 했다.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희연은 아버지의 발에 안겨 차에서 내렸다. 뉘어지고 나서야 주변을 돌아보자 기이한 향냄새가 감도는 곳이었다. 온통 눈이 아픈 노랗고 빨간색 칠이 칠해진 그림들이 주변에 가득했다. 얼핏 보아하니 아마도 무당집 같았다. 급히 나온 사용인의 안내에 따라 그녀를 눕힌 희연의 부모는 단박에 옆방으로 박차듯 들어갔다. 친구들 보고 싶다. 생각해보면 고작 하루밖에 나가지 못한 학교였지만 친구들은 친절하게도 편지나 종이학 따위를 접어 집으로 보내왔었다. 다양한 글씨체로 써진 편지는 아직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덕분에 버텨온 시간이 적지 않았다. 이제는 병원이고 무당이고 뭐라도 좋으니 빨리 자신을 낫게 하고 학교를 보내줬으면 했다. 문이 채 닫히지 않았는지 창호지를 댄 문 너머로 부모님과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일 없을 거라 했지 않소? 그러게 말입니다. 참 미련이 많은가 보군요. 그렇게만 말씀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요. 벌써 앓은 지 2주는 됐다고요. 걱정스러운 아버지 말에 답한 것은 간드러진 남자의 목소리. 얼핏 듣기에도 발성은 단단한데 어투는 얄쌍한 것이
곱상한 박수무당이 연상되는 목소리였다. 어머니의 반쯤 울먹이는 채근을 한번 듣자 희연의 열에 짓무른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죄송해요, 엄마. 내가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아프고. 저 이번엔 아주 없애주시오. 아주 도륙을 내달라시는 겁니까? 그 도륙이 됐든 철육이 됐든 아주 영원히 안 보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거참. 희연의 내심에선 이미 얼굴도 그럴듯하게 그려진 무당이 혀를 한번 차더니 이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년도 참 독하지만 당신네들도 어디 가서 사람 소리 듣긴 글렀습니다 그래. 이 작자가! 아버지의 욱하는 소리. 그런데 그때 희연의 눈앞에 또 검은 뭔가가 비치기 시작했다. 숨이 헐떡이고 팔다리가 덜덜 떨려왔지만 그렇다고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사라지진 않았다. 그것은 언제나처럼 그녀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늘 어두운 방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리 이번엔 제법 알아볼만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알아볼만 하다고? 그랬다. 이상하게도 나 찍었다. 저토록 천찬만륙을 당한 시체를 본 적이 없다. 아마 봤다면 평생 다시 잊지도 못하고 살았으리라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몰골이었다. 전신의 손가락 한마디만큼도 성한 곳이 없어서 살아생전의 모습을 갖다 대놔도 모를 만한 시였다. 희연은 놀라움보다도 이상한 기분에 비명도 지르지 않았고 그 덕에 방 안의 대화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아니 그래, 부모란 작자들이 자식의 혼을 아주 으깨나 달라 이거요? 이젠 우리 자식이 아니잖아요. 뭐 그야 그렇습죠. 살아있는 딸년 혼을 빼다가 곤죽이 되도록 다져놓고 대신에 허공을 떠돌던 죽은 지 얼마 안 된 계집애 하나를 갖다 넣어놨으니까. 희연의 귓가로 방 안의 이야기가 흘러들어오는 동안 검은 형체는, 아니 수비는 이제 희연의 귀에 다투로 외치고 있었다. 특히나 상처가 심해 구멍이 숭숭 나있던 목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그녀는 말하고 있었다. 아이고 그래, 생전에도 당신들 말이라면 기를 쓰고 어겨먹던 딸년이니 죽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번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아주 저승에다 가져다 놓든, 아니면 그럴 수 있을진 몰라도 그냥 한 번 더 죽여버리시오.